재성이 말 들었지? 사람들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그럼 나도 너희들이 되돌아올 거라고 믿고 이 미루나무에 1년에 하나씩 노란 손수건을 묶어둘게. 나중에 잊지 말고 꼭 돌아와. 전쟁의 상처를 잊기 위해 각각 미국과 에티오피아로 떠난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의 주민 최재성과 정희연. 친형제보다 더 친형제 같았던 그들은 60년 만에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버상의 제2차 한국전쟁에 휘말리는데, 북한이 고용한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을 노린다.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으로 불타는 걸 막으려면 주한미군의 지대공 미사일을 장악한 해커를 일주일 안에 체포해야 한다. 세계 제1의 IT 강국 대한민국을 노리는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을 경고하는 소설 DMZ 남과 북, 그 어느 곳의 영토도 아닌 땅. 도서출판 글과 생각.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경기 동부연합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바로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미미한 수준이고,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에게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조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동부연합을 다룬 논문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연합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고립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논문을 발표한 임미리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런 시간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논문이 발표된 시점이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언론이 임 선생님 논문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셨는지요? 예. 네, 논문의 취지가 잘 보도에 녹아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논문을 미리 봤던 사람들도 다들 좀 이상하다고는 하죠. 그러니까 논문 제목만 봐도 기원, 형성, 고립이잖아요. 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고립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또 그 문장들도 좀 편향적으로 인용했다는 생각은 논문, 그러니까 원고를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 임 선생님 말씀을 인용해서 북한을 자신들과 동일시하면서 고립을 자초했다. 이 부분을 강조했더군요. 예, 그러니까 저도 기사에서 그거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썼던가 하고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게 썼긴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북한이라고는 안 하고 북조선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경기동부 연합이 사상적으로는 주사파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썼던 건데 딱 그 부분만 떼고 보니까 이 진짜 그 탈북민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경기동부연합 이름이 꽤 알려졌습니다만 여전히 실체는 모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연합 무슨 단체나 정당 내 계파처럼 실존하는 것인지요? 제가 수사관은 아니고 연구자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현재 당사자들은 그 경기동부연합이란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해체된 전국연합 산하 지역단체명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부르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딱히 뭐 연판장 돌려야지 그게 또 조직이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행동을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이 한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네. 구성원들이 동일할 때는 그걸 실체라고 여길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부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근데 워낙에 경기동부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의미로 거론이 되니까 본인들은 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임 선생님 논문에 등장하는 경기도 광주 대단지라는 특정 지역, 예.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현재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일대를 말하는데 1960년대 말에 박정희 시대 때 개발된 한국 최초의 인공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정확한 지명은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광주대단지는 그러니까 제가 광주대단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재작년에 논문을 썼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1988년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산모가 아기를 삶아 먹은 지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설 같은 소문이었는데 그리고 그게 성남시라는 걸 그때는 알았고 그리고 이후에 관심 가지고 찾아보니까 거기가 광주대단지라는 지명을 가졌던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전설 같은 소문이 몇십 년 후까지 돌 지경으로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동네였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서울시의 도시 빈민들을 도시 미화의 목적으로 또는 그 유사시의 위험분자들을 소개할 목적으로 당시 광주군 중부면, 그러니까 광주대단지 지역에 거의 뭐 트럭에 실어서 갖다 버린 형국. 모아놓은 곳이군요. 위성도시라 그래서 무슨 개발을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이해할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처음에는 뭐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고 이쪽으로 철거민들을 옮겨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랬는데, 근데 선 입주 후 건설이라는 그 상상하기도 힘든 계획 속에, 그러니까 먼저 이주시켜놓고 입주시켜놓고 건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철거민들이 광주대단지로 이주할 때 상황이 어땠냐면 그 양반들이 68년 가을부터 이주하기 시작하는데 한밤중에 트럭에 실어서 진짜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트럭에 수십 명을 실어가지고 가재도 없고 간단한 거 해서 산비탈에 갖다 버리는데 그 산비탈의 개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산비탈을 나무만 깎아낸 상태. 네. 나무만 깎아내고 이렇게 금을 그어놔요. 그래서 요 땅은 당신 땅, 요 땅은 당신 땅 가서 살아라. 그 당시 그리고 불화한다고 아무것도 없고. 했던 그 땅들이 그런 지경이었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진짜 벌판이 아니라 산등성이. 네. 뭐 인구가 그러니까 그 당시 중부면 광주 예. 대단지에 수용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쪽으로 내다 버려지다시피 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1971년 사건 났을 때 광주대단지 사건 날 즈음에 인구가 그 14만 정도 추정됩니다. 전부 서울시에 있었던 도시 빈민 철거민들입니까? 아니요, 원주민까지 합한 거긴 한데 산골짜기였기 때문에 네. 농사 짓던 원주민들은 아니 한 얼마 안 일개 되고. 면에 뭐 얼마나 됐겠어요? 예, 원주민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다 90% 훨씬 넘게가 그 철거민과 기타 이주민들이라고 봐야죠. 네, 지금 그 사건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예. 그 71년 8월 10일에 일어난 예. 그 주민 봉기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1971년 8월 10일에 네. 당시 대단지 주민들 많게는 6만 명이 참여를 해서 네. 딱 6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그 굉장히 큰 이미지를 던졌는데 실제 발생한 시간은 딱 6시간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박정희 정권 최초이자 최대의 도시병 봉기였고. 네. 근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여기? 이게 폭동, 난동 당시에
일간지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 폭동 난동이라 할 만한 양상이 없었어요. 뭐 그러니까 차량을 탈취하고 뭐 예, 그런 게 약간 습격하고 이런 사진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6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전체 피해 물량이 차량이 서너 대가 전복이 됐어요. 그 중에 한 대는 불탔는데, 네. 근데 나머지 세 대는 넘어진 걸 그냥 다시 일으켜 세워서 고쳐 썼어요. 네. 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당시 뭐 상해자가 뭐 엄청났다 그러는데, 실제 제가 당시에 판결문을 보니까 수십 명도 아니고 뭐 약간 명,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해 수준이 전치 1, 2주, 2, 3주 이래요. 그러니까 전치 네. 1, 2주, 2, 3주라는 게, 그러니까 어쩌다가 돌멩이 잘못 맞아가지고 뭐 골절된 수준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폭동 또는 난동이라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모이자 하니까 가긴 갔어요. 거기다가 당시 대단지에는 일거리도 없고 놀만한 거리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나간 거예요. 네. 심심하니까 구경하러도 나가고. 그리고 근데 어쨌든 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니까 정부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초로 일어난 일이고 정부 수립하고는 아니지만 정권 이후로 박정희 정권 하에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좋다 다 들어주겠다 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들어줘야 하는 요구 내용도 당연한 거였고. 네. 그래서 다 들어주겠다 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해서 바로 또 다 해산을 해버렸고. 그래서 6시간 만에 완전히 사건이 진정됐습니다. 뭐 이른바 승리한 싸움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그날만 놓고 보자면. 요구 결과를 다 얻어냈다는 점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께서 도대체 이 경기 동부연합하고 이 광주 대단지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무슨 관계일까?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하시게 된 거죠? 네. 제가 당시 성남의 대학생들이 지역으로 회귀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어처럼 돌아온 거죠. 근데 사실 대학생들은 대개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유독 성남시 출신 대학생들만이 80년대 초부터 지역으로 회귀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 학번들이면 당연히 사건 목격자들이고, 그리고 네. 사건 이후에 있었던 성남시에 대한 차별 배제를 겪었던 사람들이고 해서 관계가 있겠다 싶어서 당사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 기억이 다시 호출되는 걸 알았습니다. 왜 굳이 그 지역으로 회귀했을까요? 일단은 서울에 있던 학생들이 뭐 다시 지역으로 오기에 좀 가까운 지역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하게 된 거는 80년부터인데, 네. 5.18 직후. 그때 첫 계기는 5.18 직후에 대학 휴교령 내려지면서, 그러니까 뭐 학교 갈 수 없으니까 성남에 집에 와 있는 대학생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직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83, 4년 돼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야학 활동이나 또는 이제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수준이라면 83, 4년 돼서는 본격적으로 조직화를 시도한 해인데, 이때는 80년 5월 광주를 지역에 홍보하는 그런 목적을 상당 부분 가진 속에 조직화가 시도됐던 것 같더라고요. 운동성을 띠고. 네.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남 지역, 과거에 광주로 불렸던 성남 지역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이 80년대 광주 사태 이후, 여기서 광주는 전라도 광주 예. 사태 이후에 다시 자신이 성장한 지역으로 돌아간. 예. 그 돌아간 이유는 저희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그런 비참한 현실, 이런 것 예. 기억을 갖고 갔겠죠.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네.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이 수도권 도시 빈민의 상당수가 호남 출신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광주대단지와 성남시 경우는 도시빈민의 척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호남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시 대학생들한테는 자기 지역의 광주 실상을,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의 실상을 알린다는 게 어쩌면 고향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게 1971년에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회귀한 시점은 1980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사이, 그러니까 1970년대, 성남시 승격이 1973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성남시가 상당히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할까요? 비참했던 생활을 조금 극복했을 법도 한데, 안 그랬던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도시 자체는 성장을 하는데, 근데 이전에 대단지 시절 그러니까 구획되었던 필지들이 20평이었어요. 그 네. 20평이라는 게, 그러니까 집을 짓고, 그러니까 대지 20평에 10평 남짓에, 건평 10평 남짓에 집을 짓는 수준인데, 근데 그때 그어진 구획이 20평 필지가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시빈민들이 이주를 반복한. 그래서 실제 그 거주자들의 생활 수준은 늘 같은 정도였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전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그쪽은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 소득 수준이 네. 그렇게 향상될 수가 없었고, 거기다가 대단지 사건 자체가 굉장히 좀 폭동, 난동, 그리고 범죄 이미지로 보도가 된 데다가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그 지역에 대해서 그 공권력에 의한 억압을 시도를 합니다. 네. 그거는 당시 그 청와대 보고서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력도 훨씬 더 많이 배치를 하고 정보 기관원 상주 수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상시적인 억압 체계가 광주 대단지 경우 박정희 시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심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게 그 지역에 계속된 그 도시빈민들의 계속 순환 이주 이런 거하고 결합해서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90년대까지도 성남시는 도시빈민들만 사는 곳 또는 범죄의 속을 이런 이미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거주했던 당시 80년대 그 학번들은 성남시에 대한 외부의 그런 차별적 시각을 그대로 느끼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녔고. 네. 논문에 쓰신 표현이 그 차별과 배제, 이걸 70년대 내내 성장하면서 경험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80년대도 그리고 90년대 초반도 그렇고 지금도 그 어디 가서 성남시 산다고 얘기하면 주택 사냐, 아파트 사냐, 또는 구시가 사냐, 신시가 사냐. 예, 그런. 모란시장하고 지리적으로는 어떻게? 예, 그러니까 모란시장 그 일대죠. 그래요. 네. 예. 자, 이 언론에서는 이석기 의원을 경기 동부연합의 수장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석기 의원과 광주 대단지, 성남과의 연관성, 구체적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성남의 성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 비평준화 시기에 77년에 입학해서 80년 졸업하고 82년에 이제 외대용인에 입학을 하는데, 언론에서 작년에 경기동부연합의 조직적 전신이라고 지목했던 단체를 만든 사람이 네. 성일고 80년 입학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이 이석기 의원을 그 고등학교 졸업 즈음 또는 대입 즈음 해가지고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 예, 따라서 이석기 의원의 성일고 그 재학 기간을 보면 학연. 예, 당연히 그 대단지 사건에서 기인한 성남시에 대한 외부의 차별과 배제를 이석기 의원 역시도 느끼고 성장한 세대라고 봅니다. 네. 그 경기 동부연합의 결속력이 대단하다. 예. 군대를 방불케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던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결속력을 그러니까 생활적 측면하고 활동적 측면 두 가지로 본다면 일단 생활적 측면은 그 우영 보좌관이 네. 이전에 그 민중의 소리에 그 게재한 기고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6, 7명 정도의 핵심 간부들이 상근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새벽에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을 해서 생계비와 활동비를 충당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제 그 생계비를 벌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자고 그런 이거는 의미는 아니죠. 네. 예. 뭐 종교 시설도 아니고. 네. 근데 공동으로 생계비 벌고 뭐 이런 정도로 정도의 공동체 생활은 같이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기율을 가졌고 그래서 그 엄격한 기율 부분은 다른 지역 출신들 그러니까 범경기동부연합의 한 구성원이 평가하기를 대학 다닐 때부터 그 부분은 좀 부러워하고 존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되게 특히나 운동권 출신들이 약속 잘 안 지키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데서는 대개가 그런 문화를 보이는데 경기동부만큼은 진짜 그 군대 정도의 기율, 엄격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좋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활동적 측면에서 나타난 그 결속력이나 엄격성의 사례로는 90년대 중반에 북한 동포돕기 운동 시절을 사례로 들 수 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북한 동포돕기 운동이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성남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96년도에 그 운동이 시작됐을 때 현재 이제 경기동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북한 돕기 쌀을 모았는데 석 달 동안 15,000가구를 방문해서 5,500가구로부터 220가마를 거뒀대요. 네. 근데 220가마. 예. 네. 근데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쌀을 거둔 그 지역이 이렇게 쌀을 흔쾌히 내줄 만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3분의 1로부터 그걸 거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돌아다녔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 지역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네. 가졌던 거겠죠. 뭐 조직 내부의 결속력뿐만 아니라 그 엄격함이 있다라는 표현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언론에는 뭐 무조건 지시에 따라야 되는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 이런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좀 다르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명분에 것도 충실하고 뭐 청빈하게 살고 이런 측면에서의 엄격성인지 아니면 잘못된 지시라도 상급자가 지시를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군대적 문화였던 건지. 일단 제 논문에서는 전자 중심으로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시비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을 텐데요. 그 당시에 경기동부연합이 상당한 여론의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정작 검찰 수사에서는 그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될 만한 사람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에 당권파 측에서 이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뺑소니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참여계 5억만 후보가 구속되면서 이걸 뭐 뒷받침하기도 했고. 네. 근데 이 사안의 핵심은 그러니까 부정선거냐 아니냐 그리고 부정선거냐 아니냐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 이게 당시 사태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조준호 공동대표가 총체적 부실이고 부정선거다 했고 당권파 측에서는 부실은 있었지만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다라고 네. 얘기했고 근데 국민들은 부정선거라고 판단을 했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당원들과 국민들의 눈높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당권파 측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당권파 측에서는 당원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부실이지만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다였고 네. 하지만 참여계 등에서 주장한 국민들의 눈높이로는 부정선거가 맞는 거였고 그리고
어쨌든 결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의해 당권파가 모든 비난을 감수하는 형국이 됐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실제 선거 과정에서 잘못도 있지만 물론 그 선거 과정에서의 잘못은 당권파가 전부 뒤집어 쓴 뭐 억울함도 있긴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거는 결국은 잇따라 있었던 그 전국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상황,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 13시간 필리버스터하고 그 중앙위원회 단상 점거. 네. 이게 결국은 당권파의 잘못으로 귀착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진짜 뭐 억울한 거는 이게 아닐까 싶은데, 지난해 사건을 통해서 소위 자주민주 통일 운동의 수십 년 역사가 부정당한 형국이 됐잖아요. 네. 그거는 좀이 아니라 그건 뭐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만 본인들이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대응 방식의 문제, 거기에 대한 일반 상식과의 괴리감 이런 것들이 노출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책임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1968년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그 지명대회에서 당시에 이제 반전 시위자들이 그러니까 반전 데모를 하면서 경찰력하고 네. 크게 충돌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알린스키가 니네들 그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가 평생 후회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그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알린스키 말대로 진짜 평생을 후회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8년부터 이후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 게 클린턴에 가서야 제대로 정권을 잡잖아요. 중간에 뭐 닉슨이 낙마하는 바람에 카터가 잠깐 하긴 하지만 제대로 다시 정권을 가져온 것은 25년 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폭력 사태로 해서 25년을 그 사람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 당권파도 마찬가지 실책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네. 자,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양한 것 같아요. 뭐, 국정원의 물타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국정원의 물타기로 보는 사람들도 그 통합진보당이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건 경기 동부연합으로 표현되는 그 정치 세력이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국정원 쪽에서는 법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그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이제 법을 피하기 위해서 또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국정원은 물론 잘못한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너무 과한 노림수를 이번에 보이고 있고, 하지만 통합진보당 역시 그렇게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초했다는 측면보다는 그 국정원에서 촛불 자체를 꺼트리기 위한 시도라면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촛불을 보호하는 속에 자기들의 자구책을 좀 마련했으면 싶었는데 그러지 않은 거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하기도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 아침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차별을 당하거나 배척당하면서 고립된다면, 그래서 그 고립이 매우 길어진다면 우리의 모습은 훗날 어떻게 변해 있을까? 또 가해자는 과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